우리 집 막내, 반려동물 키우는 집 많으시죠?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수의학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과 같은 중대 질병을 치료하는 동물병원이 등장하면서 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데요. 3D 프린터를 활용한 관절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과 같은 비침습적 수술도 가능해졌다고요. 가축에서 애완동물, 그리고 현재 반려동물까지 의식의 변화와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내 수의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국내 수의학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인성 수의사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이제는 한두 집 건너면 반려동물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키우는 집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만큼 동물병원도 주변에서 정말 많이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동물병원의 개념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그러죠. 예전에는 과거에 가축병원, 동물병원 이렇게 약간의 혼선이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88년도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애완동물들이 많이 이제 붐이 일어나게 되고 요크셔 테리어, 말티스 푸들 같은 최소형 견종들이 키우게 되면서 한층 높은 진료 수준을 요구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병원들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강아지 7살 비중을 키우는 반려인으로서 가족이란 표현이 이제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 막내라고 얘기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 예. 것 같습니다. 진료 영역에 대해서 보호자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가시책이거든요. 국가시책이 70년대에는 진료비가 일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90년대 후반, 99년도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건 카르텔 일괄 정리법에 의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뭘 했냐면 더 나은 진료 수준을 위해서 진료 도구들, 그러니까 비싼 장비를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네. 진료비를 거기에 이제 부과시키게 되면서 좀 더 양질의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는 동물병원 정말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동네마다 구역마다 하나씩은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부터 24시간 동물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다고요. 예, 제가 24시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게 집에 퇴근했는데 응급콜을 받고 나갈 때가 많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콜을 받고 나갔는데도 좀 제가 늦은 경우도 많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특히 분만 이럴 때는 응급이잖아요. 빨리 잘 받아줘야 되는데 예. 이런 상태에서 제가 나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건 뭔가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했고 되게 아픈 애가 왔는데 애를 집을 돌려보내야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24시간 병원에 놓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24시간 체제를 생각하게 되고 깨어있는 진료를 계속 처치를 해주는 24시간 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더 많은 동물들을 보살피고 살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운영 방침이었네요. 얼마 전에는 31살의 나이에 무지개 다리를 건넌 최고령 개가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이 반려동물의 수명 정말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죠. 예전에는 가축이라고 키우는 게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경제성 개념에 의해서 치료를 잘 못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좀 짧았습니다. 한 10년 전으로 강아지들이 생명을 마감하게 됐는데 애완동물,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시대에 가면서 조금이라도 아프면 이제 보호자들이 바로 파악하고 동물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더 양질의 진료를 받게 되고 받다 보면 이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병원 가잖아요. 그런 개념의 진료 패턴들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까지가 한계예요라고 수의사가 말하기보다는 네. 최후의 순간까지도 진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의 인식 변화에 맞춰서 수의사들이 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명이 좀 더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더 많은 동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기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최근에도 그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수의사들이 각자 관심 있는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한 적이 있어요. 1년 이상 했고 또 지금도 그러니까 사람 의사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사람이 하고 있는 진료 기술들을 동물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노력들은 보호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보호자들이 있는 한 저희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이 어떤 환자가 있을까 궁금하실 건데 대개 투석을 받거나 아니면 뭐 호흡이 안 돼가지고 산소요법을 하는 환자들, 그다음에 요즘에는 종양 치료가 굉장히 많아요. 종양 치료를 위해서 와서 수술하거나 항암제를 맞거나 아니면 이제 방사선 치료기를 이용해서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사람이 받는 고도의 치료를 이제 동물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의 지위가 우리 집 막내고 막강파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구들이 너무 많고 이 요구가 있는 한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각자 맡은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방사선 치료기를 도입했거든요. 왜냐하면 종양 치료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수술로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 방사선 치료기를 이용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시술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좀 더 정밀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뭔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접목돼서 수술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공률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또 사람처럼 인공관절을 하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고관절 치환술, 인공 고관절 치환술이라고 하는 THR이라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 케이스가 많이 늘고 있고 또 사람처럼 투석을 하는데 사람에서는 만성신부전에서 담 이식하기 전까지, 신장 이식하기 전까지 하는 이게 일반적인 프로토콜인데 저희는 급성 환자, 그러니까 독성 물질을 많이 먹고 오거든요. 그래서 독성 물질을 먹은 애들에 대해서 빨리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급성 신부전에서 투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반려동물들을 위한 이 최근에 등장한 의료 기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당히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특히 이제 특징을 꼽자면 수술이 아니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시술하는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강경, 관절경, 뭐 흉관경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에 혈관 기형이 있는 경우에 이걸 심장에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막아주는 이런 시술이라든가 간 종양이 있는 경우에 수술이 힘들 정도 굉장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걸 이제 그 종양에 들어간 혈관을 막아서 이 종양이 더 커지지 않게끔 하고 줄어들게 한 다음에 나중에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게 색전술이라고 하거든요. 색전술도 많이 쓰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해온 것 중에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 재생의학이라고 해서 줄기세포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줄기세포는 신경계 질환이라든가 관절 질환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확대하면서 지금은 피부의 아토피라든가 아니면 신장 질환인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간에 많은 아이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실까요? 예, 뭐 매년 저희가 많은 케이스에 좀 야, 이거 참 너무 가슴이 뿌듯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한 애 중에 보호자가 야, 이 애는 걷지도 못하고 선천적으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오줌똥을 싸면 이제 몸에 묻히니까 제발 서서 오줌똥을 싸면 좋겠다 이러신 보호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너무 심해서 제가 30년 수술을 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애예요. 그래서 이 애를 3D를 이용해서 프린팅을 하고 시뮬레이션 수술한 다음에 한쪽씩 수술해서 결국에 걸을 수 있게 된 케이스가 요즘에 가장 제가 보람을 느끼는 케이스입니다. 예, 아까 저희가 잠시 화면에 만나봤던 그 강아지였군요. 다행입니다. 참 올해 이 국내 수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또 큰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 파바라고 하는데요. 파바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수의사 대회입니다. 이거 민간 단체가 하는 사람과 동물이 상생을 목표로 하는 원헬스 개념의 행사이고요. 이 대전에서 올 10월에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아시아에서 수의학을 선도하는 한국 이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임상하는 입장에서 수의사 입장에서
보호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소중한 아이들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항상 다하거든요. 근데 결과가 저희 기대에 못 미치거나 보호자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좀 저희들에게 따뜻한 말과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진료비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을 이제 네네. 하고 싶은데 한국의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보호자들 인식에 굉장히 비싸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저희 진료비는 약간 이제 중간 정도에 있고요. 그래요? 특히 예. 선진국에 비해서 이렇게 뭐 당연히 싸겠죠. 그렇지만 중국이나 태국보다도 저희가 더 저렴하게 지금 책정이 돼 있고 이게 이제 현실적인 괴리가 있는 이유가 사람 진료에서 의료보험 체제가 너무 우리나라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진료비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은 동물이 말을 못 하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없어서 보다 많은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진료 시간이 굉장히 길게 들어요. 최소 1시간 이상 걸리는 중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은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진료비가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호자가 느낄 때 너무 비싸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반려동물 가족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좀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내 수의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인성 수의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